뭐 강의 내용이 좀 많아요. 뭐 이렇게 말이 많은 건 사실 잘 모른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명확한 거는 그냥 간단히 끝날 건데 우리가 암이라는 걸 사실은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지만 그것조차도 약간 그 장님 코끼리 만지기 같은 걸 수 있어요. 정확한 본체는 다 모르는데 부분 부분 이해하고 있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암이라는 게 내 몸에서 만들어지는 세포잖아요. 사실은 내 세포예요. 내 세포인데 뭔가 불량품 같은 이제 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불량품이 생긴 거죠. 그래서 걔가 왜 생기는지, 그 다음에 걔를 어떻게 통제하면 좋을지 이런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손자병법에 있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표현이 있는데 패가 아니라 태예요. 태. 위태로울 태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건강관리하고 똑같죠. 이게 뭐 죽고 사는 문제인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 잘 관리하면 뭐 병이 있어도 건강하게 불편함 없이 살 수 있잖아요. 뭐 대표적인 게 뭐 고혈압, 당뇨 뭐 이런 것들이죠. 약 먹고 잘 관리하고 식단 관리 잘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은 혈압약 먹으면서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암도 약간 그런 면으로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이제 환자분들마다 좀 상황이 다르죠. 뭐 수술 직후의 환자분들, 뭐 항암 중인 분들, 수술 전 항암 중인 분들, 뭐 수술 항암 방사선 끝나고 이제 다 끝나고 관리하는 분들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모든 경우에 통틀어서 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내 몸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관리하기 쉽다는 그게 기본 전제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암과 관련된 통계를 1999년부터 내기 시작했어요. 국가암 지식정보센터라는 걸 만들어 놓고 국립암센터라는 걸 만들고 거기서 암센터 진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암 환자들에 대한 통계들을 내기 시작한 게 1999년이고, 이게 강의 자료가 23년에 만든 건데 그때는 2020년 거까지 통계가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발생 확률을 보면은 마우스가 가나? 작다. 이게 이제 기대 수명, 보통 이제 건강 수명이 있고 기대 수명이 있다고 하는데 83세 정도가 되면 암 걸릴 확률이 36%, 그러니까 3분의 1이 넘는 거죠. 이게 암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노화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위험 인자기는 해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갈수록 암이 발생할 확률은 증가한다. 이런 거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80.5세에서 39%고, 여자는 86.5세에서 33.9%고.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2022년 통계예요. 2021년 띄워놓고 2022년으로 갔는데, 기대 수명이 살짝 오르고 암 발생률도 살짝 오르죠. 조금씩 아마 기대 수명이 증가할수록 암 발생 확률도 조금씩 늘어날 거예요. 나머지는 좀 비슷해요. 계속 예를 들어 남자는 이제 보면은 남자 80세, 여자 86.6세일 때 44%까지 늘어나요. 계속 늘어나요. 이거는 2023년 통계예요. 가장 최근 통계. 요거는 이제 그 언제까지야? 2020년까지 통계고, 요게 2023년의 통계예요. 사실 이거는 비슷해요. 큰 추이는 없어요. 추이는 없고,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발생률도 좀 곡선이 다 유사한 편이고, 이게 좀 요 시기에 폭발적으로 좀 증가하는 편이었다가 다시 하강 곡선을 그리고 다시 상승 왔다 갔다 매년씩 조금씩 달라지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우상향이죠. 우상향. 주식 그래프 아니고 발생률 그래프예요. 요게 2022년인데 남녀 전체로 치면은 우리나라는 좀 특이한 게 있어요. 갑상선암이 너무 많아요. 갑상선암이 1등이에요. 1등. 남녀 통틀어서. 근데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여자야. 여자고. 그리고 그걸 갑상선암을 제외하면 폐가 1등이에요.
근데 이것도 요 가로치고 있는 거는 전년도에 몇 등이었는지야. 그럼 얘는 좀 올라간 거죠. 4등이었다가 3등 되고 3등이었다가 4등으로 내려오고 뭐 그런 거고, 좀 특이한 게 유방전립선이 이렇게 중간쯤에 있어요. 요거는 남자만의 암이잖아요. 요건 여자만의 암이고, 여성암, 남성암 이렇게 하는데 생각보다 여성암, 남성암이 상위에 가 있다. 그것도 뒤에 좀 설명을 할게요. 이게 이제 좀 전에 게 2020년 거였고 여기 2021년이었는데 순서가 계속 조금씩 바뀌죠. 대장이 또 올라왔어요. 폐가 내려가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대장이 올라오고, 유방이 이제 전보다 좀 더 올라오고, 위가 내려가고. 근데 조금씩 매년 변동은 있는데 상위 암은 비슷해요. 계속 비슷하고, 이 연령대별로 보면은 연령대별로 보면 이게 2022년인데 아까 노화가 가장 큰 요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젊은 연령대에는 거의 안 생겨요. 그러다가 요때 55세에서 59세 사이, 그러니까 딱 노화가 진행할 때죠. 노화가 많이 진행할 때, 그때부터 갑자기 훅 올라요. 훅 오르는데 이제 남녀 전체보다 남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여자는 조금. 그리고 젊은 연령대, 요때 이제 30대에서 50대 사이에는 남자보다 여자가 많아요. 요거는 여러 가지 변수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고 비슷하죠. 계속 이거는 이제 매년 통계가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암종별로 본 거예요. 암종별로 남녀를 나누어서 봤는데, 여자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젊은 연령대 확 증가하는 게 갑상선이에요. 갑상선. 갑상선은 신기한 게 아까 제가 노화가 암의 주요 원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젊은 연령대, 무려 10대에도 발생해. 해서 최고 피크를 찍을 때가 40대 중반이에요. 그랬다가 도리어 하강해. 그래서 고령이 되면 발생률이 엄청나게 낮아져요. 좀 특이한 암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금 특이하다. 다른 그거에 비해서 갑상선암이 좀 그렇고, 남자 같은 경우는 갑상선이 살짝 젊은 연령대 있다가 다시 또 낮아져요. 자, 시기적으로 요 시기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스트레스가 제일 많은 시기야. 물론 이제 뭐 나이 먹고 모든가 편해지는 건 아니겠지만, 상대적으로 젊었을 때 뭐 공부해야 되고 직장 구해야 되고 뭐 애 키워야 되고 막 돈 벌어야 되고 이럴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갑상선은 약간 화병에 가까운 질환이다. 스트레스성 질환이다. 더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고, 그 외에는 사실 연령대에 따라 다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유방암이 있죠. 유방암. 유방암도 마찬가지예요. 여성암 같은 경우에 이렇게 폐경할 때쯤까지가 피크를 찍었다가 그 뒤로 떨어져요. 도리어. 근데 이거는 스트레스나 이런 거보다 우리나라의 유방암이 호르몬 양성암이 많기 때문에 그래. 여성 호르몬을 먹고 자라는 애들이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 수치가 높을 때 많이 발생했다가 여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발생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특징이 좀 있죠. 그래서 호르몬 양성암 환자분들이 호르몬 억제제를 먹게 되는 거예요. 나이와 관계없이. 왜냐하면 호르몬이라는 거는 언제든 나게 돼 있고, 특히 에스트로겐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포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비만하면 비만할수록 여성 호르몬 분비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호르몬 양성암, 유방암을 갖고 있는 경우나 뭐 난소든 자궁이든 호르몬 영향을 받는 장기에 암이 있는 분들은 체중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살 빼라, 뭐 자궁내막암, 난소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이런 것들 뭐 그렇게 보는 거죠. 이것도 이제 23년 통계인데 비슷해요. 사실 뭐 한 해 사이에 크게 차이 나진 않으니까. 그리고 요거는 이제 99년부터 21년까지 그 연령대별로 해별로 이제 암 주요 상위 암들의 발생률을 그래프로 그려본 건데, 이제 위암 같은 경우는 조금 처음보다 좀 떨어지죠. 요 위암. 파란 폐암은 비슷하고, 얘 대장암은 좀 오르다가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고, 그 다음에 얘 간암은 저 위보다 계속 떨어지는 추세고,
그다음에 요 갑상선은 요때 한번 확 꺾였는데 요때는 올랐다가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 약간 진단 기준을 좀 바꿨어요. 예전에는 이제 갑상선 뭐 초음파 하거나 그랬을 때 뭐가 보이면 바로 세친 검사하고 조직 검사에서 문제 있으면 바로 수술하는 형태로 많이 갔거든요. 사이즈와 관계없이. 근데 요새는 좀 지켜봐요. 지켜보고 1년, 2년, 3년 추적하는 경우도 있고 사이즈가 작거나 조직 검사상 애매하거나 그러면 좀 지켜보다가 하는 경우 있어서 진단 기준이 살짝 바뀌면서 좀 하강세를 겪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상승세는 마찬가지죠. 이게 암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렇게 요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진단 기준 바꿨을 때예요. 현저하게 떨어지죠, 갑자기. 진단 기준 바꿔서 그래요. 뭐 실제로 갑상선암이 막 없어졌다라기보다 그런 진단 기준 변화 때문에 그런 거고. 요거는 이제 남녀 차이를 두고 성별로 2020년 통계예요. 이제 유방 갑상선이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남성은 폐위 전립선이고. 근데 이게 이제 뒤에도 설명을 하겠지만 환경 호르몬이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환경 호르몬이 왜 건강에 문제가 되냐면 환경 호르몬이라는 물질들이 체내로 들어오면 성 호르몬처럼 작동을 해요. 그래서 명확한 인과관계는 모르겠지만 남자는 전립선, 여자는 유방암 뭐 이런 그 호르몬 양성암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환경 호르몬 때문이 아닐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환경적 요인이죠.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비슷합니다. 이렇게 뭐 조금씩 잠깐씩 이렇게 뒤집히고 바뀌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그 상위권 애들은 비슷해요. 유방갑상선이 서로 왔다 갔다 하고 폐, 위, 대장, 뭐 전립선. 근데 2023년 이제 최근에 가장 최근 통계인데 남성암이 전립선암이 1등을 차지했어요, 결국. 여성은 이제 계속 유방암이고. 근데 숫자를 보면 뭐 근소한 차이예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차이가 확 나죠. 숫자가 앞머리가 다르죠. 여기는 마찬가지고 유방갑상선이 압도적으로 이렇게 숫자가 높고 뚝 떨어지죠. 반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성들은 유방갑상선이 주고 남자들은. 근데 물론 이제 통계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나랑 또 해당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 이거 이제 발생률 이것도 21년 이렇게 계속. 근데 추세는 비슷해요. 추세는 다 비슷하고. 이거는 이제 사망과 관련된 건데, 이건 이제 가장 최근이 24년인데, 아무래도 이제 폐암이나, 그러니까 오장 쪽이 그렇고, 발견이 좀 늦는 애들, 췌장도 좀 발견이 늦고, 폐도 좀 발견이 늦고, 유방은 그래도 발견이 좀 빠른 편이고, 발생한 거에 비해서는 사망자 수가 높지 않죠. 그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가 그래도 조기 검진을 하고 건강 검진을 주기적으로 하니까 그리고 치료도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많이 하니까 사망률은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렇고 요게 이제 그런 건데 그 보통 이제 5년 그러니까 암과 관련돼서는 5년 생존율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5년 동안은 산정특례 희귀난치 질환 해가지고 그 환자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5년이 지나면 이제 환자라고는 안 하는 대신에 경력자라는 표현을 써요, 요새는. 그 뒤에도 꾸준히 전이재발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5년 상대 생존율이라는 게 이제 상당히 높은 게 유방 갑상선은 뭐 거의 여기 보면 100도 있어요. 100이 넘는 애들도 있어. 이거는 이제 통계 오류인데 5년 사이에 한번 재발하면 2번으로 카운트가 되거든. 한 사람이. 그래서 이제 100이 넘을 수 있는 거죠. 그만큼 뭐 갑상선암이 착한 암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전이재발이 없는 건 아니고 근데 대다수가 뭐 생존율이 높다. 여기 보면은 가장 최근이 이제 19년에서 23년 사이인데 94.8%의 생존율을 보인다. 여기는 100%가 넘죠. 그러니까 갑상선암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유방암도 사망률이 5% 정도 수준에 듭니다. 나머지 암들 근데 좀 이건 전세적으로 세계적으로 비슷한데 췌장암이 제일 좀 낮죠. 낮고 발견이 늦는 것도 있고 암별로 특성이 있어서 또 그래요.
비슷합니다. 추세는 다 비슷하고요. 이게 갑상선을 빼고 예전에 93년, 95년에 비해서 생존율이 41.2에서 69.6으로 그러니까 20%가 넘게 향상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우리나라가 암 치료를 잘하고 있다. 환자분들이 치료를 잘 받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통계를 알아봤고 그러면은 이제 암세포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먼저 세포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이게 나쁜 놈인데 그럼 정상적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 보면은 모든 세포는 세포별로 그러니까 뭐 뼈 세포가 있고 뭐 무슨 피부 세포가 있고 뭐 다 세포가 종류가 다양해요. 우리 몸에 조 단위 수십 조의 세포가 있는데 각자 정해진 위치에서 정해진 기능을 하고 정해진 수명을 살고 정해진 에너지를 쓰고 그 다음에 그 에너지 쓴 만큼의 노폐물을 내놔요. 그러니까 이건 기억을 해야 돼요. 정해진 자리에서 정해진 역할을 하고 정해진 수명을 살고 교체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암세포는 그렇지 않아요. 막 돌아다녀. 그리고 그 재기능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안 죽어. 안 죽고 에너지를 미친 듯이 많이 쓰고 노폐물을 엄청나게 많이 갖다 버린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몸에 무리를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암세포가 뭐 1, 2cm 막 이 정도 사이즈, 우리가 검진을 안 하면 발견을 못 하는 사이즈에서는 사실은 아무런 위해가 되진 않는데 만약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암종이 커지면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쓰고 노폐물을 내놓기 때문에 악액질 증후군이라는 게 생겨요. 대부분 요새 막 몸도 피곤하고 힘들고 체중이 갑자기 별 이유 없이 막 5kg 이상 빠졌어. 그러면은 야 혹시 너 무슨 큰 병 있는 거 아니야? 검사해봐. 이럴 때 얘기하는 병이 암이거든요. 악액질 증후군이라 그래요. 모든 세포는 이런 주기를 거치게 돼 있는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자기가 세포 자살이라고 하는데 아니면 노화돼서 정리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모든 세포들은 주기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가장 빠른 것들 중에 하나가 입안에거든요. 예를 들면 뭐 뜨거운 거 먹다가 이찬정 뒤면 일주일씩 안 가요. 홀랑 뒤어서 막 살이 막 너덜너덜한 게 느껴져도 다음날 되면 멀쩡한 경우가 많거든. 그만큼 교체 주기가 빠른 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뼈라든지 근육이라든지 뇌세포 이런 애들은 몇 년씩이나 될 정도로 교체 주기가 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체 주기가 빠를수록 이게 세포가 모든 세포는 줄기세포라는 애에서 정상세포로 만들어져요. 비유를 하자면 공장이 있는데 우리 몸에 세포를 만드는 공장이 있는데 원재료는 하나야. 줄기세포 하나 가지고 몸에 있는 모든 세포를 만들어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DNA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모든 세포들에 들어있는 프로그래밍이죠. 그래서 이 줄기세포를 가지고 뇌세포를 만들고 뭐 구강점막세포를 만들고 위점막세포를 만들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암이 발생하는 이제 부위별로 얘기를 한 게 크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인데 노출이 많은 세포들 그러니까 폐, 위 이런 애들 있죠. 점막 우리가 뭐 먹고 숨 쉬고 하면서 외부 노출이 잘 되는 데들 자극을 많이 주는 데들 손상이 생기기가 쉬운 데들 그런 애들은 손상이 생기면 교체를 해야 돼요. 교체를 하는데 뭐 우리가 내시경 하면 용종을 띄거나 뭐 장상피 화생, 위화생 뭐 이런 것들 진단을 받잖아요. 상처가 나면서 회복되면서 뭔가 조금 문제 있게 바뀌는 것들이 용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것도 떼고 조직 검사를 꼭 해봐요. 왜냐하면 얘가 이상한 걸 수도 있거든. 아니면 놔두면은 얘가 이상한 걸로 변이해 갈 수 있기 때문에 떼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자극을 많이 받으면은 교체 주기가 빨라져요. 그러다 보면은 공장이 바쁘게 돌아갈수록 불량품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그런 것들이 있고 첫 번째. 갑상선이나 유방이나 전립선 같은 것들은 이제 호르몬 영향이라 그러잖아요. 호르몬 때문에 증식하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럴 수 있어요. 특히 갑상선암 환자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갑상선을 힘들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대사 호르몬을 내는 기관이기 때문에 얘를 바쁘게 하고 힘들게 하면 할수록
얘는 일이 많아지고 그럼 공장이 바쁘게 돌아간다는 뜻이고 그럼 불량품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까 노화가 큰 원인 중에 하나라 그랬잖아요. 공장 시설이 노후돼도 불량품이 나오기가 쉬운 거지. 그래서 우리는 불량품을 만들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불량품이 나오면 공장에서 검수하는 데가 있어요. 검수하는 데서 문제가 있는 거를 다시 보내가지고 수리해서 다시 만들어 팔든지 도저히 수리가 안 되면 폐기하든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량품이 출하되지 않도록 하는 게 검수 단계인데 면역계가 그런 역할을 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길 가는 누구나 매일매일 하루에 수백 개에서 수천 개씩 불량품이 생겨요. 종양세포라고 불려요. 종양세포. 그래서 우리 뭐 혈액 속이나 림프 속에도 순환 정양세포라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2017년부터 검사로 알 수도 있긴 한데 그게 암 진단에는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뭐 건보 적용도 안 되고 별로 많이 하지는 않지만 그 자체가 0이 아니에요. 누구나. 일정 이상 순환 종양세포가 발견이 돼요. 세포에서나 간질에서나 림프에서. 근데 암 환자가 되지 않는 이유는 그것들을 면역계가 정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 번째, 불량품을 만들지 않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면역계가 잘 검수해서 잘 폐기해야 된다. 그게 이제 발생을 낮추는 거죠. 이게 2013년에 국립암센터에서 암의 원인이다라고 얘기한 건데 원인 불명이 대부분이에요. 나머지 뭐 만성 간염, 흡연 뭐 등등등이 있는데 원인 불명. 이게 우연과 우연이 겹쳐서 생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예요. 이건 2017년에 존스 호킨스 의대, 되게 유명한 의대죠. 거기서 마찬가지로 암에 대해 원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무작위 오류가 66%라 그랬어요. 무작위 오류는 원인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우연과 우연이 겹치고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이 있죠. 그래서 뭐 유전자 변이를 검사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비율이 낮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가족력이라는 건 의미가 좀 있죠. 위암 있는 가족들 중에 위암 생길 가능성이 높고 약간 경향성이 있는데 그건 단순히 유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문제도 있어요. 같은 생활을 오래 해왔잖아요. 먹는 것도 비슷하게 같이 먹고 성격도 비슷하고 행동도 비슷하고 하다 보니 비슷한 병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암종별로 나눠놨더니 결국에 환경적 요인은 약간 노출하고 관련이 많아요. 식도, 폐, 그 다음에 요 이제 여기가 비강 쪽인 것 같은데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가 위고 그 외에는 별로 그렇게 높지 않아. 근데 전립선은 또 조금 높게 나오고 그 외에는 유전적 요인은 별로 보이질 않죠 지금. 별로 높지는 않으니까. 근데 무작위 나머지는 다 이유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건 있어요.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시간이 갈수록 이게 장님이 코끼리 만지면서 하나씩 하나씩 그려가는 거야. 처음에 다리, 뭐 코, 꼬리, 몸통 뭐 만질 수 있는 거 형체가 조금씩 갖춰지면서 원인이 더 밝혀지는 것도 있긴 하지만 아직도 이 시점까지는 명확히 원인을 잘 모른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리스크 팩터라고 표현은 위험인자, 악화인자, 위험인자 이렇게 보는데 요거는 젊은 여성에서의 유방암의 위험인자를 정리한 거예요. 뭐 술, 담배, 그 다음에 체중도 있고, 그 다음에 신체 활동성이라든지 하다못해 그 사회 경제적인 상태도 영향을 주고, 뭐 모유 수유, 피임, 그 다음에 나머지 요거는 불악화 뭐 이런 거 유전자 변이죠, 유전자 변이. 그러니까 유전적 요인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유명하죠. 안젤리나 졸리가 불악화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가족력이 유방암이 많아서 그래서 양성이 나오니까 유산 조직을 싹 다 제거했어요. 그러니까 암 환자가 아닌데 그냥 전절제를 하고 보형물을 넣고 뭐 그랬다는 유명하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이제 장님 코끼리 만지기를 시작할 때인데 캔서라는 이제 의학 저널이 있어요. 의사들이 분야별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특정 분야, 그러니까 캔서라는 거는 암 분야에서 연구하는 의사들이 자기의 연구 결과를 올리는 잡지 저널이라고 표현하는데, 어쨌든 그동안 모인 것들을 정리해서 캔서라는 저널 자체에서 2000년에 암의 특징 6가지를 이제 정리를 했어요. 암의 특징 6가지. 그래서 근데 다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게 예를 들면 그 무한증식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성장 억제라는 게 있거든요. 성장을 촉진하는 인자도 있지만 성장을 억제하는 인자도 있어요. 거기에 저항한다, 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침윤과 전이라고 들어보셨죠? 침윤되면 이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이 되면 사기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침윤과 전이라는 특징이 있다. 그 전에 잘 몰랐다는 얘기야, 사실은. 그것조차도 잘 몰랐던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죽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안지오제네시스라는 게 뭐냐면 혈관 신생인자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뭐 상처나고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상처나고 그러면 이제 꼬매잖아요. 꼬매면 들러붙어 놓으면은 혈관이 잘렸을 거 아니에요. 지혈되고. 근데 혈관 신생인자라는 게 나와서 혈관이 새로 만들어져요. 근데 암세포는 스스로 혈관 신생인자가 없던 덩어리가 생겼으니까 거기에 혈관이 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괴사되게 돼 있는데 지가 혈관 신생인자를 만들어서 옆에 있는 혈관에서 혈관을 만들어. 한마디로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건물 짓고 이러면 수도도 돼야 되고 전기도 돼야 되고 막 하는 것처럼 이게 허락하지 않은 옆에 가갖고 전기 따다가 내 집에다 연결하고 수도 연결해서 물 대고 하수관 박아서 내보내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세포사에 저항한다. 그러니까 뭐 무한증식하고 죽지 않는 거랑 똑같이 세포를 괴사하는 인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저항해요. 이게 이제 위에 그림이 양성종양이라고 부르는 거에 이제 모식도예요. 우리 세포는 대부분 벽돌처럼 돼 있어요. 되게 치밀하게 구성돼 있어서 되게 탄탄하게 결합 조직으로 연결돼 있고, 그래서 함부로 이탈할 수가 없어. 무너지지 않고. 그런데 이제 밑에는 악성 종양이죠. 세포 경계도 좀 불분명하고 세포 자체 하나하나가 세포벽도 되게 단단하고, 그래서 얘들이 혼자 떨어져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살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보통 양성 종양이나 일반적인 세포들은 떨어져 나오면 그냥 죽어요. 제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살지 못하고 죽는데 암세포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런 거 있어요. 항암제를 쓸 때도 세포질이라고 하거든요. 세포벽이 있고 세포질이 있는데, 세포막이 있고 세포질이 있는데 세포막도 훨씬 더 단단하고 혼자 돌아다니니까, 그 다음에 세포질도 훨씬 뭐랄까요, 더 말랑말랑 안 하고 단단하다고 할까? 그래서 예를 들어 항암제를 써도 항암제가 세포막을 뚫고 들어가는 것도 쉽지가 않고, 세포 질환에 들어가도 보통 우리가 쓰는 항암제들이 대부분 이제 DNA 복제를 방해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아니면 활성산소를 만들어 가지고 암세포를 손상시키는 기전에 그런 항암제들이 많은데, 이게 세포 안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잘 안 들어가. 그래서 예를 들면 방사선 치료 같은 걸 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세포막을 손상시킨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세포 자체를 무너뜨리거나 아니면은 세포 안으로 약이 잘 들어가게 만들어주고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런 거고, 이게 이제 6가지 중에 그죠? 이건 이제 첫 번째 침윤과 전이, 그러니까 잘 떨어져서 돌아다닌. 그래서 순환종양세포라고 부르기도 해요. 순환종양세포. 요것도 24년에 나온 논문인데, 유방암 환자에게서 스트레스가 폐전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발표한 논문의 그림이에요. 내용이 좀 복잡한데 결국에 우리가 암세포가 떠돌아다니면서 자리를 잡으려면 일단 잘 떨어져 나와야 되고, 돌아다니는 과정에 면역 세포들을 잘 피해 다녀야 돼. 걸리면은 죽잖아요. 그래서 회피도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리를 잡아가지고 증식을 잘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면역을 억제하기 때문에 면역 회피를 하기가 쉬워지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그 종양미세환경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자리 잡고 커가기가 쉬워진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이가 제일 잘 되는 거, 예를 들면 이제 그 위암, 폐암, 간암, 대장암, 전립선암이 전이가 제일 잘 된다. 통계예요, 통계. 그렇고 요게 혈관 신생인데 A가 이제 암 덩어리죠. 보통 1cm 정도 되는 암 조직은 한 10억 개 정도의 암세포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훨씬 그 전에 혈관을 만들어야 돼, 얘들은. 그래야 먹고 살죠. 뭐 잠깐 동안 어떻게 버티겠지만 그 외에는 자리를 잡고 나면 혈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옆에 있는 혈관에다가 혈관 신생인자를 투여를 해가지고 이렇게 세포를 먹여 살릴, 암 조직을 먹여 살릴 혈관을 새로 만들어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이제 얘가 가교 같은 역할, 임시 도로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혈관의 모든 기능을 복제하지는 못해요. 혈관은 원래 그 확장 수축을 하거든요. 그리고 탄력이 되게 좋아요. 근데 얘들은 확장 수축이 잘 안 되고 탄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암은 그 출혈이 잘 된다고. 그래서 뇌종양 같은 경우에 보면은, 검사해 보면은 출혈 소견이 많이 보이는 게 그래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이것도 이제 장님 코끼리 만지기 중에 하나인데, 혈관이 수축이완을 못하기 때문에, 수축이완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혈류의 공급량을 조절하는 것과 온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더우면 벌게지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혈관이 확 확장돼서 그래요. 확장돼 가지고 표면적을 넓으면 이게 잘 식죠. 잘 식어. 그래서 우리가 온열 치료를 할 때, 예를 들어 다른 부위는 혈관이 확장되면서 그 막 땀이 나고 벌게지고 이렇게 되는데, 열을 발산할 수 있는데, 암세포에 있는 혈관, 암 조직에 있는 혈관들은 그걸 못하기 때문에 열이 그대로 쳐 들어가요. 그래서 손상을 많이 줄 수 있어. 그래서 온열 치료를 되게 사용해야 먹을 수 있는 근거가 되죠. 근거가 되고, 물론 이제 뭐 면역 세포의 활성도 증가하고 산소 농도도 증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장점이 있어서 하는 거지만, 그렇고 보통 요게 이제 헬라 세포라는 건데, 1950년대에 미국의 자궁경부암 환자의 암세포를 의사가 이렇게 채취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 사람이 이제 암을 연구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거를 배양을 해본 거야. 채취를 해가지고 세포를 여러 군데, 여러 가지 조건의 배양액에 넣었는데, 특정 조건의 배양액에서 암세포가 죽지 않고 계속 증식하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주변에 의사들한테, 암 연구소나 뭐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나눠줬어. 그게 지금까지도 살아 있어요. 계속 무한 증식. 특정 조건만 갖춰주면 안 죽고 계속 살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까지 이 헬라 세포라고 하는 그 자궁경부암 세포가 한 5천만 톤 정도 증식돼서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고 해요. 다양한 연구에 활용을 하죠. 암 치료에도 연구하지만 수명 연구에도 많이 활용된다 그래요. 안 죽으니까.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하면 사람이 안 죽고 계속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데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차이는 이제 유전자 정보를 검색해 보면 차이가 있다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얘가 무슨 이제 변이를 계속하면, 유전자 변이를 하면서 상황에 맞게 증식하고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제3의 생명체로 봐야 된다, 암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까 2010년에 6가지 특징을 정리해서 발표했다고 했잖아요. 2011년에 4가지를 추가해요. 4가지를 추가하는데, 코끼리 더 형체가 조금씩 더 갖춰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신기한 게, 이제 그때 유전자 변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관찰하는 기술, 과학 기술의 발달하는 거에 따라서 이해하는 게 달라지는 것처럼, 현미경 없던 시절하고 현미경 있던 시절이 다르잖아요. 옛날에 뭐 그 뭐죠, 저기
전염병 돌면 뭐 괴질이다 그러고 막 그랬는데 역병이다 그랬는데 지금은 무슨 바이러스네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유전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유전자 변이에 대한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면역 회피 그 다음에 염증과 관련이 높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염증. 그 암세포가 염증을 유발하지만 염증이 또 암세포에 도움을 주는 환경이 된다.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포 대사를 조절한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유전체 불안정성과 돌연변이라 그러는데 이제 이런 게 타고난 유전자 변이, 그러니까 뭐 종양 유전자도 있고 종양 억제 유전자도 있고 이런 게 있다는 걸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종양 억제 그런 게 이제 항암제에 적용되기도 하는데 사실은 뭐 유전자 옛날에 우리가 뭐 유전자 지도를 다 만들면 모든 질병을 절복할 수 있다 막 이런 얘기가 뉴스에 나기도 했었는데 실제로는 불가능하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이렇게 종양 유전자가 있다고 하고 종양 억제 유전자가 있다고 해서 그게 바로 지금 치료에 활용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수많은 암들이 있는데 요런 것들이 이제 그 발견된 암에서의 어떤 종양 유전자 현재까지 발견된 것들이고 많이 발견되긴 했지만 이게 실제로 치료에 적용되는 경우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새 종양 억제 유전자에서 제일 많이 연구에 활용되는 게 P53인데 요거와 관련된 뭐 치료 방법들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대중화되지는 못했어요. 실험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거고. 만성염증이 그래서 염증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이렇게 다치고 그러면 빨갛게 붓고 막 아프고 이런 것만 얘기하잖아요. 만성염증은 꼭 그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고 그 뭔가 불합리한 조건들, 특히 이제 비만이 많이 유발한 성인병이 많이 유발하는 만성염증 상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콜레스테롤 수치, 중성지방 수치, 그 다음에 혈당치 뭐 이런 것들 잘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11년 뒤에 2022년에 또 네 가지가 추가돼요. 네 가지가 추가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요거는 조금 독특한 게 하나 있어요. 요게 이제 세포가 분해될 때 문제에서 되는 건데 요거는 치료적으로 접근하기가 좀 어렵고 제일 많이 요새 이제 그 뭐 어떻게 보면 연구고 사업인데 그 마이크로바이옴이라 그래서 장내 미생물, 그러니까 체내 미생물 환경이 암과 관련이 크더라 이런 연구가 나온 거지. 그래서 이제 뭐 비만 유산균, 피부 유산균, 무슨 뭐 온갖 유산균들 나오는데 암하고도 관련이 많다. 실제로 건강한 사람이랑 용종, 그러니까 용종은 암 전 단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과 용종이 있는 사람과 대장암 환자의 장내세균 종 다양성을 보니까 편차가 크더라. 그리고 자궁경부암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미생물이 많이 있는 곳이 그런데요. 사실 피부 표면에도 있고 점막에 정말 많아요. 점막에. 그러니까 세균과 세균과 바이러스, 그런 유산균 얘들은 우리가 면역의 균형을 이루도록 서로 조절하거든요. 조절하면 사는데 균형이 깨지면 탈이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매덕마리 이런 것도 중요한데 종 다양성이라고 해가지고 한 종이 몇 마리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종이 있을수록 좋더라. 근데 이거는 이제 유산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이죠. 어떻게 보면 그쪽 연구하는 사람들의 주장이고, 그래서 이제 옛날 사람들은 되게 잡다하게 먹고 살았기 때문에 미생물의 먹이가 다양하니까 미생물 종 다양성이 되게 많았는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일수록 먹는 게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생물 종 다양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뭐 그런 업체도 있어요. 막 유산균 300가지를 넣었다. 그래서 암 환자들한테 팔아.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팔 수 있는 유산균 종이 19개인가 16개인가 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빼고 다 막
세상에 있는 유산균을 다 때려 넣어서 우리는 300개 종류를 넣어서 제품을 만들었다. 근데 그게 이런 거 근거로 만든 거예요. 그렇게 유산균 연구하는 사람들이. 특히 이제 면역 항암제 치료를 할 때 그 유산균을 병행하면 효과가 더 좋다. 이런 얘기 연구도 많이 있고. 근데 이게 아까 그랬잖아요.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고. 뭐 유전학자들도 연구하고 생화학자들도 연구하고 뭐 유산균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방거죠. 한 가지 방법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노화세포라는 건데 아까 그랬잖아요. 세포가 줄기세포에서 만들어져서 살다가 수명이 다하면 그냥 괴사되든지 아니면 노화세포로 간다고. 기능이 완전히 멈춰진 세포를 얘기해요. 근데 이게 그냥 노화세포라는 게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줄 알았는데 2024년 이때 보니까 노화세포가 암세포로 변이가 많이 되더라. 그래서 제때제때 늙은 세포들 잘 제거해 주는 게 좋은데 그것도 사실 면역세포들이나 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면역세포가 크게 외부에서는 밖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쓰레기 처리하는 애들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노화세포도 쓰레기인데 쓰레기 처리를 잘 못하면 이제 그게 암세포로 많이 발전해 가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온갖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온갖 유전적인 거, 뭐 개인적인 사회적 환경, 그다음에 종양 미세 환경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요게 이제 동의보감에 옹저라는 파트가 있어요. 보통 이제 약간 종양 같은 걸 옹저라고 하는데 거기 이제 암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요거는 의학인문이라는 청나라 때 의서의 표현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암이라는 표현이 있었던 거지. 옛날부터. 근데 다만 그때는 초음파도 없고 MRI도 없고 CT도 없고 그러니까 육안상 보여야 그 다음에 수술도 그렇게 잘 못하잖아요. 뭐 멀쩡한 사람 배 째고 막 우리 지금은 뭐 그냥 마취해 놓고 막 하지만 옛날엔 그런 게 불가능했으니까 그러니까 육안상 보여야 이제 암이라고 진단할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여자는 유방에 많고 남자는 어디 있어? 남자는 배에 많다 그랬는데 여기 있다. 남자는 배에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여자는 유방에 많이 생긴다. 근데 사실 다른 데 생기는 건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지. 옛날에 그 저기 동의모감 드라마 보면은 그 저기 허준 스승이 반위라고 하잖아요. 그게 위암이거든, 위암. 근데 뭐 잘 쳐다보지 않고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옛날에 한의학에서는 암의 원인을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보고 열독을 빼주고 어혈을 풀어주고 면역력을 보충해주고 담을 없애주는 치료를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뭐 한약 처방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했지. 그러니까 아까 이제 암세포가 너무 커지면 에너지를 많이 쓴다 그랬잖아요. 이거 이제 성장곡선이라고 부르는데 요게 1억이에요, 1억. 한 1cm 정도? 1cm 정도 되면은 암세포가 그 조직 안에 1억, 10억 개 정도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 과정이 몇 년이 걸리는 거야. 실제로는 그래프가 아주 천천히 가다가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순식간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나 6개월 전에 건강검진 했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다 그랬는데 갑자기 뭐 암 뭐 3기라 그런다, 4기라 그런다. 이게 발견되지 않는 사이즈에서 발견되는 사이즈를 넘어서긴 순간부터는 급격하게 막 진행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러니까 빨리 제거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일단 무조건 수술, 그 다음에 이제 항암, 방사선 이렇게 공격하는 치료 위주로 해왔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거지. 왜 그걸 이제 해보니까 한 그 저기 뭐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치료했는데 예를 들면 이거 왜 이러지? 아이고 이거 뭐 깨졌다. 자, 이게 심장질환, 이건 미국의 통계인데요. 심장질환이고,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이고, 요거는 이제 인플루엔자, 뭐 폐렴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열심히 우리가 나라에서 1950년과 2005년 통계를 내보니까 둘 다 확 줄었어, 셋 다. 열심히 나라에서 관리를 했더니. 근데 암은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50년 동안 치료율이 거의 차이가 없는 거야. 이거 왜 깨졌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제 방법을 바꾸기 시작하죠. 그 미국은 NIH라고 국립보건이라는 데서 많은 치료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찾아서 없애는 거, 제거하는 거 위주로 했는데 이게 50년, 55년 동안 했는데 별 효과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다른 방법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컨트롤하자, 조절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표적 항암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런 맥락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물론 코끼리 만지는 게 조금 더 본체가 더 명확해져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공격적인 치료만으로 답이 아니구나라고 해서 조절이라는 표적과 조절이라는 방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통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공격적인 치료가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보조적인 치료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대부분 외국의 통합암센터들은 이걸 한 군데서 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갈리죠. 이렇게. 요거는 큰 병원, 요거는 작은 병원. 큰 병원에서는 요걸 아예 신경 쓰지를 않고 작은 병원에서는 이런 걸 할 수가 없고 이런 게 다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수술범위라는 게 사실은 그래요. 이제 조직 검사 결과상 암 진단을 해도 암 세포 단위로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약간 뭉텅 잘라내고 그 다음에 또 어딘가 있을지 모르니까 후황암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사실 그래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면역력이라고 하잖아요. 암 환자분들한테 뭐 불량품이 나왔으면 빨리빨리 제거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면역력이 제일 떨어지는 순간이 사실은 수술 직후, 그 다음에 항암 후. 오늘 다녀오셨는데 백혈구 수치, 호중구 수치 이런 거 본다고. 왜냐하면 항암 후에 제일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맞나 싶을 정도로 몸이 너무 힘들게 하는 게 표준 항암 치료라고 불리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방사선도 마찬가지야. 방사선도 별 증상이 없는 것 같지만 그 방사선, 그러니까 방사능이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일명. 그래서 그 골수 억제 많이 되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하고 나서 빈혈이라든지 혈소판 감소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죠. 계속. 항암이랑 방사선 부작용이 심한 분들은 빈혈 수치라든지 혈소판 수치라든지 백혈구, 적혈구 수치가 정상으로 잘 안 돌아오는 경우도 많아요. 뭐 본인의 뭐 체질적 특성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면역 저하가 문제를 일으킨다 결국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우리가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나서 도리어 전이에 악영향을 준다. 뭐 이런 연구예요. 이런 연구. 요거는 이제 그레이라고 표현하는데 방사선 조사량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세게 하면 할수록 더 안 좋다. 항암제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많이 쓰는 세포독성 항암제가 있고 표적 항암제가 있고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부르는 이제 면역 항암제라고 부르는 애들이 있죠. 이제 요거는 이제 일본 의사의 글인데 의견이에요. 이것도 항암 치료하지 마라 뭐 이런 의견인 거죠. 1세대 항암제를 얘기하는 거고 2세대 항암제는 이제 그 작용 기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눠요. 3세대 면역 항암제 대표적인 게 이제 카터 대통령이 그 폐암에 뇌전이까지 있었는데 키트로다 쓰고 완치돼서 돌아가셨는데 90 몇 세인가까지 사셨죠. 이게 SNS에 본인이 올렸죠. 근데 이제 암의 면역에 대해서 알려진 바들이 이렇게 스텝 1, 2, 3, 4, 5, 6, 7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화살표된 부분이 PDL1, 뭐 PD1 뭐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개발되는 면역 항암제는 요기전밖에 못 써요. 그 위에 다른 애들은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면역 항암제는 방법이 두 가지거든요. 면역을 촉진하는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암 세포를 잘 인지하게 해주는 방법을 촉진하는 형태로 가는 방법이 있고 반대로 두 번째는 암 세포가 이제 면역을 회피하는 걸 억제하는 방식으로 해주는 게 있고 그래서 뭐 카티나 뭐 그 NK 세포 이런 거는 약간 표적을 T 세포나 NK 세포 면역 세포에다가 학습을 시켜서 표적 공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치료법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걸 이용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항암 치료 중에 저희 병원에서 하는 이제 항암 치료 프로그램 거고, 수족 증후군, 손발 저림 많이 생기죠. 손발 저림도 이것도 전에 한번 따로 림프 부종이나 수족 증후군 강의를 따로 한 적이 있는데, 림프 부종 같은 경우에는 이건 유방암 환자분들이고 환자분들에 대한 통계고, 림프 절제를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림프 부종 발생률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부작용 중에 이제 또 그 골밀도 감소 있죠. 호르몬 억제됐을 때 골밀도 감소 이런 것도 있고, 그 이제 표준항암 치료를 함께 병행하는 치료들을 했을 때 효과를 보는 연구인데, 이게 방사선 치료만 했을 때의 결과예요. 그리고 커큐민, 이거는 이제 저기 뭐죠? 무슨 암이지? 유방암일 것 같은데, 커큐민이라는 강황 추출물 쓰면서 방사선 치료했더니 효과가 좀 더 좋아. 더 많이 좋죠. 그 다음에 요거는 시스플라틴이라는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하고 방사선 치료. 우리나라는 이렇게 잘 안 하는데 외국은 통합암센터라서 동시에 막 이것저것 한단 말이에요. 그거 했더니 중간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세 개를 다 같이 하니까 효과가 훨씬 좋아. 그러니까 병용요법이라는 게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항암제들도 여러 가지 쓰는 경우들이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보통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할 때 뭐 온열 치료나 고압산소 치료나 이런 것들을 병행하면 효과가 좋아진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요거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고주파 온열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같이 했을 때야. 방사선 치료만 했을 때보다 고주파 온열 치료를 같이 했을 때 효과가 훨씬 더 좋고, 그 다음에 온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효과가 좋아져요. 그렇다고 뭐 무한정 높일 수는 없죠. 우리가 그 43도가 넘어가면 단백질이 변성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익어요. 익으니까 손상이 되니까 안 돼서 보통 적정 온도를 찾는데, 요게 이제 적정 온도를 찾는 연구인데, 그냥 실험을 해봤더니 42.5도부터 확실히 달라져요. 42도는 크게 효과가 없어. 42.5도부터 효과가 달라지고 높아질수록 좋은데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 사이로 하는 거를 많이 추천을 하죠. 요 사이로. 그리고 아까 이제 체온 조절 능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더우면 피가 막 온몸으로 돌거나 피부 쪽으로 돌면서 땀이 나가지고 열을 식히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래서 요 언저리 해야 종양의 열이 주로 가게 되지, 만약에 더 온도를 높이면 근육으로 다 가요, 피가.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요 언저리, 보통 고주파 온열 치료할 때 41도쯤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41.5, 42 정도에서 맞춰서 계속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요게 이제 온열 치료를 할 때 이제 암 치료의 효과를 정리한 건데, 다양한 효과가 있죠. 그리고 요거는 산소 농도와 관련된 건데, 요거는 이제 정상 유방 조직과 유방암 조직에서 산소 분압이라 그래요. 그 안에 들어있는 산소 농도를 잰 건데, 얘는 10이고 얘는 65죠. 현저하게 차이 나고, 요거는 이제 자궁경부암인데 얘도 10이고 얘도 40이야. 되게 똑같아요. 유방암 조직이나 자궁경부암 조직의 암세포들은 산소 분압이 낮아요. 근데 이걸 거꾸로 생각해야 될 게 그런 거예요. 암세포는 낮은 산소 분압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변이된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반대로. 그럼 왜 산소 분압이 뭐가 문제냐? 우리 몸이 산소를 조직에 공급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혈액에 헤모글로빈이 폐에서 산소를 받아가지고 갖다 줘야 돼.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뭐 산소 포화도 같은 거 이렇게 보면 99%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혈액순환 장애가 있다든지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아지면은 어딘가에 산소 부족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게 만성화되면 자연스럽게 그 세포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변이를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낮은 산소 분압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를 해서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은 이런 데 문제가 생길까? 혈액순환 장애가 왜 생길까? 그것도 스트레스 원인도 되게 크죠. 우리가 예를 들어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 잘 안 되고 입맛 없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왜 그러냐면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그 혈류를 조절해요.
이렇게 소화기라든지 비뇨생식기라든지 피부라든지 이런 데 중요하지 않은 장기에는 피를 안 보내고 뇌라든지 폐나 뭐 심장 이런 데는 혈액을 열심히 보내.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만성적인 저산소 환경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되는 거죠. 거의 그 암 조직의 중심 부분에는 거의 무산소 상태일 정도로 산소 분압이 낮다고 그래요. 전이에도 영향을 많이 주고, 전이에도.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고용량 비타민 C나 뭐 메시마나 이런 것들로 해결을 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게 이제 면역 치료, 주사제 치료죠. 암노바, 자닥신, 이스카도, 그다음에 이뮨셀 LC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게 이제 요새 좀 많이 나오는데 몸 안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밖에서 실험실에서 배양해가지고 예를 들어 한 수천 개 갖다가 수십억 개를 만들어서 도로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면역력이 강제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요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카티 치료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T셀을 조작해서 내가 내 몸에 있는 T셀을 갖다가 조작해가지고 다시 집어넣어 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이고 암 치료가 뭐 옛날에 이제 한약 처방들이 있거든요. 암 치료에 썼던 것들. 그걸 이제 개량해서 지금 저도 쓰고 있는 것들도 있고. 그래요. 종양 미세 환경이라는 게 그래요. 암세포가 살아가기 위한 특정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맞으면 암세포는 계속 무한 증식하는 거고 안 맞으면 못 사는 거죠. 이게 그 2차 성장이라는 게 이제 전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1889년에 처음 알았어요. 전이라는 것도 있고. 운동도 상당히, 그러니까 운동하는 사람들도 이제 암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운동한 사람과 아닌 사람이 재발률이나 사망률 차이가 현저하게 난다. 20-30% 이상. 항암 중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운동하고 암 발생 위험이라든지 아니면 생존율하고 연관성이 있는 이제 그 암들이 좀 명백히 있다. 되게 많다. 그런 것들이. 그러면 어느 정도 운동을 해야 되냐. 사실은 이거 보면은 이게 그냥 대충 한 거고요. 이거는 되게 열심히 막 되게 숨차고 심박수도 많이 오르고. 그러니까 운동 강도가 높을수록 좋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 근데 뭐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운동과 노동과 활동은 다르다고. 몸이 너무 힘들면 그건 노동이지 운동이 아니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고의 강도를 유지하는 게 좋다. 그런 것들이 좋고, 그럼 어떤 운동 하는 게 좋으냐? 근력 운동을 좀 많이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력 운동. 근력 운동을 위주로 유산소를 조금 병행하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계단 오르라고 막 하는 이유가 그거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이기도 하지만 엉덩이, 허벅지 근력이 좋아지니까 하시라는 거죠. 실제로 남자분들이 항암 치료를 잘 견디는 것도 근육량 때문에 그래요. 여자분들도 근육량 적은 사람과 많은 사람의 편차가 되게 크거든요. 평소에 운동한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크죠. 그 다음에 이제 부작용도 심장 부작용 많이 생기는 항암제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훨씬 부작용도 차이가 덜하고 구내염, 설사, 뭐 통증, 온갖 것들이 운동한 사람과 안 한 사람들이 항암 부작용 차이도 많이 나요. 방사선 치료 효과도 훨씬 좋고, 그 다음에 림프 부종도 훨씬 덜 생겨요. 운동 많이 한 사람이. 그래서 생존 오랫동안 암 진단을 받고 오랫동안 사람들의 생활 습관을 조사해 보니까 1등이 신체 활동 많이 한 사람이더라. 운동 많이 한 사람들이 제일 좋더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단 거 안 먹은 사람들. 세 번째가 색깔 있는 채소 과일 먹은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외국 논문이에요. 외국 논문. 우리나라 사람 아니고. 그래서 조금 극단적인 식단이 있어요. 이렇게 탄수화물 극단적으로 5%.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좀 어려워. 5%면은 밥을 한두 숟가락밖에 안 먹어야 돼요. 나머지 반찬하고 고기, 특히 지방인데 지방은 이제 이렇게 뭐죠? 이렇게 질 좋은 지방이죠. 뭐 이렇게 오메가3 같은 올리브 오일 같은 거 그런 거 중심으로 하는 거고. 이거는 동물 실험한 건데 확실히 탄수화물을 줄이면 뇌종양이거든요.
동물 실험을 한 건데 뇌종양 사이즈가 그냥 저절로 줄어요. 딴 거 안 해도.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실제로 뇌종양 환자의 항암 치료하면서 칼로리를 제한하는 케톤 식이요법. 탄수화물 5%, 단백질 25%, 30%, 뭐 지방 한 60, 70% 이렇게 했더니 어머, 종양이 거의 다 사라졌어. 그래서 그런 연구가 이제 암은 대사질환이다. 이런 책을 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토콘드리아, 유전자의 문제가 아니라 미토콘드리아의 문제다. 우리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에너지 대사가 패턴이 달라지기 때문에 탄수화물 위주로 먹으니까 자꾸 미토콘드리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암이 생긴다. 그걸 이제 실험적으로 약간 입증을 한 게 있어요. 이렇게 미토콘드리아하고 그 저기 유전자 DNA하고 요거를 핵하고 이식을 막 번갈아 해보면서 어떤 게 더 영향을 많이 주는가 했더니 그러니까 유전자 정보가 들어있는 핵보다 그 대사와 관련된 미토콘드리아가 암의 악성도에 더 영향을 주더라. 그러니까 대사 패턴이 되게 중요하고 그런 대사 패턴은 결국 우리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대사 패턴이 달라지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제한해야 된다.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외국 연구기도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실 밥이 그렇게 나쁜 탄수화물은 아니거든요. 도리어 이제 빵이나 뭐 음료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냥 우리 병원 식단 같은 백반 식단 밥을 너무 많이 먹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백반 식단이 제일 건강한 식단이 아닐까 한국 사람에게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식단이든 건강기능식품이든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유방암 환자에게 효과적인 건강기능식품을 정리한 연구 논문이에요. 그래서 뭐 비타민 D3, 엽산, 비타민 B6, 베타카로틴, 커큐민, 뭐 설포라폰, 케르세틴, 뭐 이렇게 막 녹차 추출물, 오메가3 뭐 이런 식의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다. 근데 이거는 개별적으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신중하게 봐야 되고, 요거는 생체 시계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저는 이제 수면 패턴에 관한 그 강의도 한번 했었는데 생체 시계가 망가지면은 몸의 내분비가 망가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잠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면역이고 그 외에 나머지 종양 미세 환경에도 많이 영향을 주니까 잠도 잠이고 먹는 것도 있고 생체 시계를 되게 일정하게 잘 유지를 해줘야 된다. 거고 요거는 이제 명상에 대한 연구인데 우리나라는 별로 없죠. 외국에서는 대부분 통합암 센터에서 명상 프로그램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암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많고 그래서 뭐 요새 이제 명상 앱 이렇게 검색하면 되게 많이 나와요. 유튜브에도 명상 이렇게 하면 되게 많이 나오고 그런 거 시간 날 때마다 자주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명상이 여러 가지 증상들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많아요. 우리가 암을 관리할 때 실제로는 이제 열심히 치료하고 나면 방사선 치료 끝나고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뭐 3에서 6개월 뭐 1년 단위로 검사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 검사라는 건 사실 암 조직을 발견하기 위한 검사예요. PET를 찍고 조형해서 MRI를 찍으면 아니면 초음파를 해보면 이제 암 조직이 발견되면 또 다시 치료해야 되는 거고 발견 안 되면 또 6개월 있다 다시 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미 이제 또 늦은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전이 재발 방지를 위한 검사를 얘기할 때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뭐 종양 표지자면 종양 표지자, 순환 종양세포 아니면 체중 관리, 그다음에 염증 수치들, 그다음에 면역 기능들, 그다음에 자율신경계 기능. 자율신경계가 원래 면역 관리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잘 유지되는가? 이게 잘 유지되면은 재발 가능성이 낮죠. 이게 만약에 흔들리면은 전이 재발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보고 관리를 해줘야 되고. 제가 이제 진료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종양 표지자 수치잖아요. 이렇게 암종별로 종양 표지자가 있어요. 물론 완전 특이한 종양 표지자는 별로 없고, 예를 들어 뭐 갑상선암의 사이로글로불린이라든지
아니면 전립선암의 PSA 같은 건 되게 민감도 특이도가 높은 검사라서 이 수치가 정말 많은 걸 설명해 줘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의 분들도 많기는 하지만 보통 처음에 진단받을 때 종양 표시자가 높았던 분들은 그거 가지고 계속 추적 검사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잘 알아두셔야 되고 어느 병원에 가든 확인해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자, 암 진단을 받아요. 암 덩어리가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수술로 항암으로 방사선으로 제거를 했어요. 그러면 그래도 암 환자죠. 암 환자죠. 이런 상태를 미병 상태라 그래요. 미병 상태. 그러니까 암 조직은 몸에 없어. 다 제거했어요. 제거했는데 건강한 것도 아니야. 암도 없어. 이 중간 단계. 보통 이제 5년 지난 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죠. 미병 상태다. 언제 생길지 모른다. 근데 꼭 암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완전히 무병 건강한 상태가 있겠지만 아닌 상태도 있거든요. 중간 단계를 미병이라 그래요. 중간 단계를. 아직 병은 아니다. 건강하지도 않고 병도 아니고 이런 상태들. 이런 상태에서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암 치료할 때 표준항암 치료하고 그다음에 보조요법하고 그 뒤로는 대사항암 치료라고 해서 이제 뭐 고용량 비타민 C 같은 것도 그렇고 면역 주사제 같은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병행해 가면서 계속 미병 상태에서 건강한 상태로 갈 수 있도록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걸 관리가 안 되면 다시 병 상태로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관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시간을 생각했는데 1시간 5분 정도 걸렸네요.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고용량 비타민이 산소 부족을 해결해 줄 수 있나요? 어떤 거요? 고용량 비타민이 산소 부족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아니 꼭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고용량 비타민은 우리가 보면 20을 기준으로 쓰잖아요. 20에서 시작하죠. 시작하죠. 네. 그러면 보통 어느 정도의 체중 대비로 가요. 체중 대비. 네, 체중 대비로. 그래서 뭐 한 그러면 제가 지금 한 49kg 정도 되는데 그냥 한 이제 4, 50g 쓰는 거죠, 그러면. 근데 이제 고용량 비타민 C가 그게 이게 고용량 비타민 C가 관련돼서 연구가 복잡했는데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경구로 먹어도 안 되고 주사로 대용량을 넣어야 효과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비타민 C 영양제 보면은 1000mg, 2000mg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1000mg, 2000mg 그러면 이게 1g, 2g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사로 맞는 건 20g, 20g에서 시작해. 그래서 체중 따라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70g, 80g까지도 가요. 그럼 그건 부작용은 없어요? 부작용이 반작용이 있어요. 반작용이 반작용이 뭐가 있냐면 갈증이 엄청나요. 이게 분해되면서 약간 그 혈당하고 유사인자로 되는데 막 소갈병 걸린 것처럼 막 갈증이 나고 막 소변을 엄청나게 보고 혈당이 높은 사람 기운이 없고 많이 쓰면 안 돼요. 아니요. 근데 혈당하고 비슷한 물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혈당이 오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증상이 보통 하루 안에 없어지는 경우가 많고 맞을 때 그래서 좀 그 여자분들 특히 많이 그런데 막 갈증 나고 용량을 올리면 올릴수록 적은 용량에서는 별로 반응이 없고 그러니까 부작용이 아니라 반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량이 많아지면 갈증이 나고 물을 들이키고 소변을 자꾸 보고 그 다음에 기운이 없어지고 근데 보통 하루 정도면 다 돌아오고 그리고 우리가 온열 치료를 하는 거하고 운동을 하면서 열이 나는 거하고 차이점이 혹시 운동하면서 열이 나는 것도 그러니까 이제 온도 차이가 크죠. 온도 차이가 아무리 운동해도요 40도 이상 못 올려요. 심부 온도를 올릴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 전에 땀이 나고 혈관이 확장되면서 몸에서 열을 식혀버리거든요. 식혀버려요. 땀 뻘뻘 나잖아요. 운동하면. 근데 이 고주파 온열 치료는 심부에서부터 더워지기 시작해서 처음엔 더운 줄 모르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땀이 확 나면서 열이 오잖아요. 그 온도를 절대 못 내요. 운동에서는. 그리고 사우나로 그렇게 했다가는 탈진하죠. 필리핀에 계시는 운동하고
그치, 약간 효과가 다르다고 봐요. 온도를 올리려고 운동을 한다기보다 근육량을 늘리고 혈액순환을 개선시키고 뭐 이런 식의 느낌으로 해야지 온열 치료의 느낌으로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비타민 C라는 게 그 저기 혈관의 청소부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혈관의 청소부요. 근데 사실은 이제 고용량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암세포를 공격할 목적으로 쓰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먹는 비타민 C는 항산화제라고 생각하지만 고용량으로 써서는 그게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암세포를 공격할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먹는 거는 그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암을 공격하지 않아요. 그냥 항산화제야. 피로 개선, 뭐 대사 개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역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혈관 청소 이런 거는 그 혈액 개선제 영양소 네. 그걸 얘기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뭐 그런 역할을 하겠죠. 혈액 개선 근데 이제 뭐 꼭 혈관 청소가 아니더라도 이제 예를 들어 비타민 C를 이제 적은 용량으로 계속 열심히 먹어서 항산화 효과가 좋아지면 피도 맑아질 수 있고 뭐 그런 거지. 그걸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근데 막 먹는다고 막 직접적으로 바로 혈액이 맑아지고 혈관이 청소가 된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아니면 저기 원장님이 만약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추천한다 그러면 아니, 목표가 다른 거예요. 아니, 항산화제와 암 치료제. 고용량은 암 치료. 항산화 효과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매일 아무리 열심히 먹어봐야 암 치료 효과는 없어요. 그게 이제 대사항암 치료라 그래요. 그런 걸 대사항암 치료. 좀 올리는 게 좋아요. 한 40까지는. 올릴수록 내가 이제 올릴 수 있는 만큼 올리는 게 좋아요. 최대한. 근데 이제 반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혈관통도 심하죠. 용량 올리면 혈관통 심하죠. 저 같은 경우는 40분 남았는데 40일 가도 되는 거예요? 네? 목록에 40. 그러면 이제 30, 40. 그게 뭐 잠깐만. 그게 이제 약병이 있잖아요. 그게 10g씩 돼 있나? 아마 20씩 돼 있나?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애매하지 이제. 한 병 반을 맞아야지 이제 30이 되잖아요. 그러면 10은 버려야 되고. 너무 괴로운데 뭐 사실 해가 되는 괴로움은 아니잖아요. 그게 일시적인 괴로움이잖아요. 맞을 때만 아프고. 그러니까 좀 참고 맞는 거를 추천을 드리지. 치료니까. 근데 원장님, 지금 요양병원에 있을 때 우리 환자들은 비타민 고용량을 보통 5,000, 6,000cc씩 먹고 MSM을 꼭 먹어요. 유황이요? 식이유황? 근데 그게 그건 모르겠어요. 이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고. 이제 거기 병원 선생님들이 이제 이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지 아무래도. 근데 그 이완계 박사님이 그 비타민 대의적인 광자 예. 그분 저 유튜브를 봤고 근데 그분이 추천하는 게 아타민이라고 있어요. 그래요? 아타민. 앞타민? 지금 나와서 우리 집사람이 그걸 지금 몇 년 먹는데 지금 그것도 먹기 싫어서 안 먹는데 예. 그건 하루에 2알씩만 먹으면 되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래요. 아까 이제 이런 얘기들 나오고 뭐 책도 쓰고 뭐 하면서 뭐 물건도 팔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다 그러면 좋겠는데 안 그런 경우가 더 많아. 그래서 뭐 좀
골고루 잘. 물론 이제 개인의 특성이라든지 암의 종류에 맞춰서 약간 그 개별적인 치료 프로그램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좀 동일하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맞춤은 몇 가지 따로 갈 수 있겠죠. 거기서 치료돼가지고 나간 사람들 중에서 예. 그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한 사람이 치유가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가면서 하는 말이 비타민 C는 꼭 먹어라. 그래요. 비타민 C하고 비타민 C가 나쁜 건 아니니까요. 근데 그 MSM 그렇게 한 1년 계속 먹어도 별로 그냥 거기만 남고 그러니까 지금 먹지는 않는데. 근데 이제 유황이라는 게 그래요. 이제 그 예를 들어 이게 체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황이 듣는 체질이 있고 유황이 안 듣는 체질이 있거든. 그 모두에게 다 좋은 약이라는 게 있기가 어려워요. 뭐 인삼도 안 받는 사람 있고 받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